그 이제 원장 선생님은 어려서부터 오른쪽 눈이 그 실명돼 가지고 장시간 책을 못 보신다면서요?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그런데도 이제 한호전어 대학에서 외국인 재학생 최초로 석사를 수석 졸업하고 또 조계종 승가고시 1급, 2급, 3급을 수석으로 합격했다고 들었는데 와 이거 우리 보통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수석 이런 사람들 원영 선생님이 조계종 총무원에서 근무할 때도 이제 간부님들로부터 저도 이제 원영 선생님이 똑똑하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긴 했어요. 이번에 금강경도 귀에 쏙쏙 들어오게 쉽게 정말 쉽게 쓰셨어요 이 책을. 그랬던 것도 스님께서 이제 잘 이해하고 있어야 쉽게 쓸 수가 있거든요. 잘 모르면 너무 본인이 모르면 읽는 사람도 모르게 쓸 수밖에 없는데 이제 본인이 정확히 알아야 읽는 사람이 쉽게 싹쏙 들어올 수 있도록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책을 이렇게 쉽게 쓸 수 있었던 것도 공부 실력, 수행 실력이 잘 발현되어서 이제 그랬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스님 원래부터 공부를 잘하셨어요? 아니면 노력형입니까? 아니면 수행을 하다 보니까 더 집중이 잘 돼서 공부를 좀 더 잘하시게 된 겁니까? 세 번째예요. 제가 원래 공부를 잘하지 않았고 공부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환경도 아니었고 일찍 절에 들어왔잖아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환경 자체가.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는데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그랬는데. 스님께서 절에 들어간 게 18살 아니셨나요? 제가 17살에 절에 17살에. 갔고요. 우리 은사스님을 만난 게 17살이었고, 그 전에 다른 절에 이미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은사스님을 만난 해를 그렇게 따지니까, 제가 1990년에 은사스님한테 갔거든요. 90년, 91년 그 사이에 은사 스님한테 갔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다른 스님 절에서 살고 또 다른 절에도 이제 절을 조금 많이 이렇게 떠돌아다닌 것처럼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약간 집에 대한 애착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무는 곳에 대한 애착이 그렇게 해서 생긴 것 같아요. 이제 좀 뭐랄까 이렇게 핑계를 대자면. 그런데 그때는 공부를 제대로 못했고요. 또 뭐랄까 근데 시간이 지나서 출가를 하고 나서 아까 그 괴로운 시간들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10대는 뭐 여러분들도 다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어렸을 때는 한두 번쯤 생각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죽고 싶다. 그렇죠. 죽고 싶고 또 막 울고 싶고 근데 그것을 하소연할 곳이 없으니까 이제 절에 와서 뭐 신중님 앞에서 부처님 앞에서 아무도 없을 때 울면서 이 내 인생을 내가 만든 것인데 마치 그분들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처럼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고 이렇게 막 그러면서 울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뭐 그야말로 자살 기도도 하고 막 이랬는데 결정적인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이제 죽어야겠다.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죽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어야겠다. 산에를 갔어요. 높은 산에를 갔는데 아무도 모르는 산에를 갔어요. 갔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야, 산에서. 모르니까. 근데 길은 찾고 죽어야겠다. 죽긴 죽어야겠는데 길을 찾아야 어디 가서 제대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한참을 갔는데 멀리서 보니까 풍경 소리가 들려요. 그 산 꼭대기에 가보니까. 근데 이제 정말 밑에 조그마한 텃밭이 하나 있고 토굴같이 생긴 절이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러고는 이제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비구스님인데 그냥 티셔츠 입고 몸빼 바지 입고 일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저를 보더니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냐는 거예요. 여기 모를 건데 아무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답을 안 했죠.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저를 빤히 봐요. 그래서 여기가 절이냐고 했더니 절이래요. 그랬더니 저기 부처님이 계시니까 저기 가서 법당에 가서 부처님한테 인사를 하래요. 그래가지고 법당을 갔네요. 법당을 갔는데 진짜 부처님이 요만해. 너무 조그만한 거예요. 절을 하는데 그리고 또 거기가 굴이에요. 조그마한 굴법당. 그래서 이제 절을 할 줄 아니까 합장을 하고
절을 하면서 무슨 부처님이 저렇게 조그만해 속으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누가 제 머리 뒤통수를 갖다 쾅 박는 것 같은 거야. 그 이마를 여기 바닥에다가 그 돌바닥에다가 쾅 박았어요. 이게 절을 하면서 이게 바닥에 머리를 그렇게 세게 박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제 뒤통수를 후리친 것처럼 아니 뭔 부처님이 이렇게 조금 그래가지고 이마가 너무 아픈데 그러고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삼배를 하고 봤는데 부처님이 씩 웃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애기 부처님이 너무 조그만한 거예요. 이렇게 아주 작은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법정 스님 의자 같이 생긴 거 있죠. 브리럼 의자 같은. 예, 그 조그만한 의자 옛날 초등학교 때 있었던 그 의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 그 마당에 도량에 그 의자가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거기 앉으래요. 거기서 앉아서 좀 쉬었다 내려가라는 거예요. 거기 딱 앉았는데 와 굽이굽이 이렇게 능선이 보이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저기 익산에 미륵사지 그 석탑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었죠. 보일 것 같지 않은데 여기서 거기가 어떻게 보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다가 학생은 오늘 왜 여기를 왔냐는 거예요. 학교 안 가고.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분이 저를 많이 쳐다봐요. 그래가지고 보아하니 이러는 거였어. 보아하니 했는데 제가 관상을 보시나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뭐 거기까지 와가지고 아니 나 관상은 안 보고 심상은 좀 내가 볼 줄 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스님께서. 근데 씩 웃으시더니 그래 그러지 마라. 다 사라진다. 잘 내려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휴, 이쪽 어딘가에 절벽이 어디 없나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알려주세요. 또 친절하게 절벽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 되게 무서운 낭떠러지가 있대. 그래서 그리 가면 된다는 거예요. 다 사라진다더니 저런 것도 상세하게 또 알려주시네. 그러면 또 내려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려올 때 보니까 텃밭에 배추가 올라갈 때 잘 못 봤는데 배추가 잘 이렇게 자라고 있고 그래요. 근데 내려오는데 이제 그 돌산이어가지고 돌이 이렇게 막 군데군데 박혀 있어서 되게 위험한 곳이었거든요. 그래 내려오다가 조금 한숨 돌리고 옆에 보니까 막 진짜로 그 가는 길이 막 낭떠러지도 있고 한데 갑자기 거기를 조금만 지나니까 되게 평평한 곳이 이게 숲길이 나와요. 오솔길처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데 딱 편안한 그곳을 한 발을 딛는데 갑자기 고꾸라져 가지고 거기를 떼굴떼굴 군 거예요. 굴렀어요, 제가. 굴르고 나서 이렇게 뒤를 딱 돌아보니까 돌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 아까 분명히 그 많은 돌뿌리들을 제가 조심조심 잘 건너왔는데 이 평탄한 길에서 제가 넘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거기에서 마침 깨달음이 있었어요. 일종의 나름의. 아, 사람은 평한 데서 넘어지는구나. 험한 길에서는 안 넘어지는구나. 조심하니까. 그래, 어쩌면 내 인생은 앞은 모르지만 지금 나는 험한 길을, 돌뿌리 많은 길을 걷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이 길에서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평탄한 곳에서는 넘어질지 몰라도 나는 절대 여기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갖고 내려왔어요. 그 길로. 이제 내리막길만 찾아서 계속 내려왔죠. 그랬더니 이제 큰 길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늦가을이었고 솔잎이랑 나뭇잎들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거기서 떼굴떼굴 굴렸으니까 어땠겠어요. 옷은 찢어지고 머리는 긴 머리인데 다 풀어져가지고 거기에 머리 막 솔잎이랑 나뭇잎이랑 다 묻고 옷에 막 흙 묻기에 이렇게 하고는 지나가는 차를 잡은 거예요. 우리 집에 가려고. 절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려고 차를 잡았죠. 근데 마침 어느 차가 지나가다가 섰어요. 계속 안 잡아줘. 어두운데 깜깜한데. 그러더니 어디까지 가냐고 해서 어디까지 갑니다. 그랬더니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다는 말이 어이 학생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런 험한 데서 이렇게 차잡아 타고 그럼 못 써. 내가 이 아저씨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차를 타 이러면서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이제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왜 일본 속담에 젖은 자는 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제 그쯤 되면은 바닥 쳤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진 거죠. 네, 그거는 저의 뜻이 아니라 아저씨 뜻이니까 뭐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그분이 내가 어느 경찰서에 그 경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차 타면 안 돼. 뭐 이러면서 그러고 이제 가셨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날 이제 뭐 이렇게 이상한 모습이니까 어머니랑 이제 아버지가 그때는 살아계셨으니까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걱정하고 그러면서 스님이 빨리 건너와 보라더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 막 대충 털고 옷도 안 갈아입은 채로 갔죠. 그날 거기에서 지금의 은사 스님을 뵀어요. 예, 그 인연이어서 너 나 따라갈래?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가게 됐죠. 예. 하루 만에 야 보통 일이 아니네. 하루에 하여튼 네. 그 깊은 산골 일단 네. 암자에서 스님도 만나고 네, 네. 조그만한 부처님도 만나고 돌뿌리에서 넘어지는 데도 만나고 네, 참 그랬어요. 운전기사 경사 양반도 만나고 네. 참 은사님까지 만나시고 여하튼 네. 하루에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그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쌓였던 것 같아요. 아하. 근데 그런 것이 어떤 다른 어떤 계기로 이때를 계기로 해서 삶으로 딱 바뀌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10월 28일. 기억. 그러니까 그때가 그러면 17살 때. 17살 때. 네. 와, 그때가 어떤 스님께서 새롭게 태어나신 날이구만요. 새롭게 그렇죠, 태어나신 일종의. 날. 그래서 스님께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청년기부터 고난을 많이 겪으셨는데 또 그 뒤에도 유학 시절에도 또 힘든 일이 많이 있었고 그 7년간 또 유학 생활을 일본에서 계시던 때 7년째 유학 중일 때 속과 작은 오빠가 돌아가시더니 아버지, 큰오빠, 고모, 외삼촌, 외할머니, 어머니 이렇게 차례로 세상을 이렇게 다 이렇게 떠나셨다고 하는데 네. 부모 형제 중 한 분만 갑자기 세상을 떠나도 충격이 보통이 아닌데 이제 이렇게 딱 어머니, 아버지, 오빠들이 이렇게 연이어 세상을 떠나면 그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텐데요. 이제 옛날 고승들도 전기를 보면 대부분 어린 시절에 뜻하지 않게 부모님을 잃고 이제 인생 무상을 느끼면서 이제 세간보다는 출세간의 어떤 이제 의문을 갖고 출가하고 이제 수행하는 내용들이 이제 많은데 스님께서는 부모 형제들 그렇게 큰 일을 겪으시면서 죽음을 겪으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죽음에서 살아온 날이 어떤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다면 두 번째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가. 그러니까 그냥 출가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어쩌면 굉장한 신심이 있거나 막 뭐 성불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출가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부끄럽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절에 살다 보니 내가 그냥 이 길이 더 수월하겠구나. 또 물론 밖에 나가서 사는 시간도 있긴 합니다만 출가하기 전에 머리를 깎기 전에는 머리를 깎을까 말까 막 이런 걸 막 또 되게 열심히 재고 막 이랬었는데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저한테 제가 원하는 삶에 가깝고 더 수월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뭐 노는 거, 쾌락, 즐거움, 행복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게 일생 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럴 걸 즐겁다고 행복하다고 뭐 이렇게 살 바에야 나는 이 길을 가보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따져가지고 출가를 한 건데 근데 이제 유학 시절에 이제 7년 중에 이제 일본어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석사 들어가고 이제 석사 2년 차 때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건너간 지 3년 될 때인데 그때 갑자기 이제 오빠가 저를 너무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땐 많이 봤지만 이제 크고 절에 들어간 이후로는 이제 형제자매를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에게 있어서의 가족애라고 하는 것은 남들과는 좀 다르죠. 그렇게 막 굉장히 애절하거나
막 깊이 있거나 뭐 이거 아니면 안 되라거나 막 이런 그런 거는 아니었는데 근데 오빠들은 또 저를 이제 제가 막내기 때문에 저를 이제 애틋하게 또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죽기 전에 한번 보고 싶었던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병원에를 가서 이제 물론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다 여기서 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그 병원에 들어간 지 2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간암으로 먼저 돌아가시고 근데 그때 아버지가 병원에 계셨는데 사람들이 식구들이 이제 장례도 치르고 뭐 어쩌고 하느라 아무도 이제 아버지한테 못 가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나를 여기다가 병원에다가 두고 아무도 안 찾아오네. 이제 이렇게 심기가 불편하신 상황에 장례식장을 다녀가던 동네 어르신이 아버지 병문안을 갔다가 이제 아버지 얘기를 듣고 지금 그럴 때냐고 아들이 죽었는데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그러고 이제 돌아가셨죠. 그 이제 장례를 치르고 저는 일본에를 갔는데 가서 일주일 만에 또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와가지고 또 장례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갔죠. 그러고 나서 2달 있다 또 큰 오빠가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해에 작은 오빠, 아버지, 큰 오빠, 그리고 외삼촌, 고모, 뭐 외할머니 이렇게 쫙 그 해 그 짧은 몇 달 상간에 쫙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가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좀 해봐라. 이제 너무 젊은 나이에 이렇게 다들 가니까 그랬더니 살아있는 사람도 담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인가 이제 근데 그게 출가한 사람도 그런 게 있어요. 출가를 하면 위에 뭐 몇 대가 뭐 승천을 한다는 되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나는 출가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제가 그때가 석사 논문을 쓸 때니까 비행기 안에서 논문을 썼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엄청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장학금을 저는 아주 우수한 장학생이었기 때문에 장학금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장학금이 다 비행기 값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장례 치르고 또 뭐 사십구제 지내고 뭐 하고 뭐 사십구제 지내기 전에 또 누가 죽고 그러면 또 그거 장례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경황이 없는 거예요. 논문은 내야 되고 하니까 그 어제 장례 치르고 돌아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가가지고 또 논문 발표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학교에다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아무도 제가 그 상황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뭐 얼굴이 안 좋다. 왜 그러냐. 다들 논문 때문인 줄 알고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슬픔을 제대로 온전히 그거를 할 시간을 못 보냈죠, 제가.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한 어머니가 그해 돌아가신 건 아니고 그로부터 2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2년 후에 이제 3년째 될 때 그때 돌아가셨는데 제가 박사 논문을 쓰는 중간에 가끔씩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제 잘 지내느냐고 뭐 별로 전화 잘 안 하시는데 전화를 하시고 그래서 잘 지내고 있다고 뭐 그런 저런 얘기 하는데 이게 막 논문 쓸 때 누가 전화하면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논문도 안 나가는데 그래서 네 하고 이제 대답을 하니까 왜 그러냐고 왜 이렇게 기운이 없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좀 뭐가 좀 잘 안 된다고 글이 안 써지냐고 그래서 글도 잘 안 써지고 공부도 안 되고 뭐 좀 잘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스님은 항상 잘했다고 뭐든지 잘했다고 스님답지 않다 그거는 스님은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할 리가 없다 그럼 좀 쉬었다 해라 이제 이런 식인 거죠. 근데 그 말도 짜증나는 거예요. 스님답지 않게 라는 그 말이 내가 나다운 게 어떤 건데 그렇게 부르니까 스님은 항상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 짜증스러워가지고 전화 끊으라고 그만하라고 그래 끊었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논문 때문에 경황이 없어서 전화도 막 안 받고 막 이랬어요. 사실 그렇게 저한테 전화하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위독하시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도 금방 못 갔죠. 금방 못 가고
이제 마무리를 해놓고 가야 되니까 일단 빨리 서둘러서 대충 마무리를 해서 넘겨놓고 제출해놓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를 돌아왔는데 제가 왜냐하면 왜 서둘렀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아버지가 위독하시다. 아버지가 스님을 너무 보고 싶어 하신다. 근데 누워 계실 때 다른 사람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으셨는데 원영 스님 오라 할까요? 막내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그날이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그 장학금 심사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장학금 심사를 제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도 살려면. 근데 이제 여러 개의 장학금이 물론 이제 있지만 심사를 이것저것 해가지고 받으면 되는데 그 장학금을 받아야겠는 거예요. 제가 생각에. 그리고 난 받을 자신이 있었고 성적도 우수했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위독하시다고 하니까 하루만 기다리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하루만 기다리시라고 하고 그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마음에 면접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게 하고 그 길로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한국에를 갔거든요. 공항으로 바로 가서. 그랬는데 이제 인천공항에 딱 도착해서 야밤에 도착을 해가지고 전화를 했죠. 집에 전화를 해서 저 지금 인천공항에 도착했다고 기다리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한테 인천공항에 지금 도착했다고 막내가 이제 도착했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한 3시간 정도? 4시간? 4시간쯤 걸리겠죠? 4시간 정도 기다리면 도착할 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숨을 헐떡거리시면서 이제 가신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죄인이죠. 근데 원래 그렇다고 하더구만요. 제가 들으니까. 누가 편찮으시고 위독한 상황에는 왔습니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요. 기다리는 그 애틋한 마음이 명을 재촉해서 얼굴을 못 보고 가신답니다. 문 열면서라도 저 왔습니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된대요. 손을 잡고 그리고 딱 앉아서 저 왔어요 이렇게 해야 안심을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렇게 전화를 드렸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는 했던 것이고 그렇죠. 중간에 오는 중에 버스 안에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네. 근데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런 어떤 일련의 그 줄초상 이런 걸 겪고 나니까 도대체 나는 무엇을 배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교에서 가르치는 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알고는 있는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당장은 바쁘니까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어떤 감정도 다 차단하고 오로지 논문 쓰고 공부하고 그것만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수석을 했겠어요. 학교 150년이 넘는 이 역사 속에서 외국인이 수석한 거는 처음 있는 일이라 저는 뭐 그냥 별 감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많은 슬픔과 괴로움의 감정들을 이미 다 차단해 버리니까 기쁨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석사가 끝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박사 그 과정 그 입학 시험도 다 이미 치른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그럭저럭 보냈죠. 그런데 서서히 감정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도 생기고 또 막 불면증도 더 심해지고 그게 불면증과 우울증과 여러 가지가 이제 그때부터 오기 시작을 했어요. 오다가 그 아버지를 염을할 때 같이 했거든요. 이제 사체를 닦는 거, 알코올 솜으로 닦는 것부터 옷을 입히고 같이 하고 그 차가운 공기 덩어리를 만지는 것 같은 느낌과 또 그 오빠를 화장했을 때 그 불에서 타들어가는 그런 모습과 이런 뼈만 남은 그 활활 타는 모습들이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느낌도 냉장고에서 물병 하나를 꺼내다가도 그 물병의 그 차가움에 아버지의 시신의 느낌이 그대로 떠오르고 뭐 그런 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뭐라도 해야겠다 해서 그때 처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그 사사키 시카 선생님의 그 쉽게 또한 아니까 출가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를 번역해서 일본에 있으면서 번역해서 원고 보내고 여기서 출간을 했죠. 그게 첫 출간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적인 건 마지막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게 이제 그동안 묻었던 이제 감정들이 막 다 쏟아져 나온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고, 이제 포닥을 미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중국을 잠깐 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너무 극심한 그 괴로움과 또 그 티베트어를 잠깐 배우겠다고 라싸 친구한테 배우는데 공안이 잡고 검문하고 이러면서 또 너 많이 놀래고 막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 과정에 그러다가 이제 많이 상해서 돌아왔죠, 한국에. 그래서 이제 되게 삶이 그때 되게 폭폭할 때였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그러니까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똑똑하고 잘난 유학까지 간, 그렇게 다들 말렸는데 똑똑하고 잘나서 지 잘나가지고 유학도 가고 그랬는데 뭐 돌아와서 절에는 왜 오냐? 막 약간 이런 풍의 어떤 느낌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 책은 많고 책을 둘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그 대전에 어느 옥탑을 하나 얻었죠. 옥탑에다가 책을 다 갖다 놓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가고 싶은 곳도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 옥탑에서 이제 갇혀 사는데 그러다가 제가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이제 소식들이 이렇게 어떻게 해서 연결이 돼서 왔는데 여기 총무원에서 근무를 한번 해보겠느냐 불학연구소인데 거기 이제 소임자는 아니고 그냥 연구원으로 그냥 연구만 하면 된다. 책 뭐 요청하는 요청사항 책을 만들어 달라면 책을 만들어 주면 되고 뭐를 취합하라고 그러면 취합하면 되고 조사하라면 조사하면 되고 이제 그런 유의 것들이라서 저는 소임자가 아니었어요. 국장도 부장도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일개 연구원으로 그게 들어갔죠. 그래서 거기서 그냥 지금 알려져 있는 선원청교라든가 이런 책을 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선원청교 그리고 각 처에 있는 교재 그리고 연구 뭐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가르쳐야 되는 그런 어떤 뭐 스케줄표 또 세계 불교사 이런 책들 다 제가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냥 연구원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몇 년도죠? 그때가 2009년부터 직관 근스님께서 총무원장으로 계실 때 2009년, 2010년, 2011년 네, 그런 그때였어요. 그때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스님 뵙고 이렇게. 예,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정상은 아니었던 때죠. 그렇게 정상적인 지금의 정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고 괴로움이 이렇게 딱 가두어두었던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서서히 흘러나와가지고 길을 갔다가도 이렇게 덜썩 주저앉거나 가만히 있다가 막 웃다가 혼자 울거나 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잠을 못 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면벽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한참 있었던 때였어요. 그래도 잘 버티고 해서 한 3년 정도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 근무하는 중에도 많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동국대학교라든가 중앙승가대학에 이제 강의를 하러 다니고 또 글도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신문 기고도 하고 불교 신문뿐만 아니라 여러 신문들 기고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을 많이 하게 됐고 방송도 제안이 와서 방송도 하게 됐고 그래서 거기를 그만두고 강의하고 방송으로 바꿨죠. 처음에 이렇게 스님 뵀을 때 이게 금강경이 상을 없애야 하는데 상을 제가 실은 많이 갖고 그때 처음에 쓰면서 스님이 그 지금은 이제 스님도 연세도 드시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엄청나게 하여튼 스님이 저렇게 이쁜 스님이 있나? 그래서 네. 고우시고 또 다른 간부 스님들이 영민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상을 갖고 저 스님이 저렇게 이뻐가지고 수행이 되겠어. 이제 하여튼 그런 상을 나름대로 갖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그 치열한 내면 수행도 하시고 공부도 이렇게 잘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조연TV 신중에서 진작 한 몇 년 전에 뭘 써야 되는데 상을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많은 감정들이 이제 조금씩 뿜어져 나왔고 이제 그 일련의 줄초상들 그걸 겪으면서 나는 그동안 무엇을 공부했는가 내가 아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그때부터 파기 시작한 게 결국에는 무상이 뭐야
괴로움이라는 게 뭐야? 이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괴로움은 어디서 왔지? 이제 이런 의문들이 아주 원초적인 의문들을 그때 갖기 시작했고, 그래서 공부를 다시 시작한 거예요.